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그 TAT 2급 이론을 다 마친 다음에 지금 유형별로 연습 문제 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쪽은 재무회계 쪽에서 FAT 1급 수준의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TAT 2급에서만 등장하는 것 위주로 한번 골라서 띄엄띄엄 풀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제 3번 문제, 투자자산의 3번 문제가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관련된 문제가 FAT 1급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TAT 2급에서는 매도가능증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매도가능증권 문제죠. 같이 풀어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2022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최초에 얼마에 구입했느냐 하는 것과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요것만 비교하시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빨리 찾는 방법,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라고 계산을 하려면 처음에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네, 그러면 금방 구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취득해 가지고 22년에 110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10만원,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분개로 한번 회계 처리로 이게 진짜 10만원의 처분 이익이 나오는지 어제처럼 말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로. 그러면 처음에 취득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2020년도 취득시 분계. 취득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래가지고 차변에 투자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에 자산 감소 당좌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 증가하고 당좌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회계 처리를 또 해야 되느냐면은 20년도 말에 20년도 말에 평가를 했네요. 90만 원으로. 결산 시. 그래서 2020년 결산 수정 분계를 했어요. 결산 수정 회계 처리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10만원이 손실을 입었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 투자 자산이 감소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비용 발생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개정 과목이 꼭 비용처럼 생겼지만 이거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으로 표시합니다.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죠. 대변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대변이니까 20년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1년도에도 결산 수정 분계 했네요. 공정가치 120만원으로. 그러면
2021년도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021년도는 120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때 20년도 결산 때 100만원에서 10만원이 줄어가지고 90만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요 자산이. 근데 120이 되려니까 30만원을 자산 증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원 증가시켜야 됩니다. 투자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야 1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정리하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자본이에요. 자본 계정을 대변에 처리할 때는 자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본 증가. 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되어가지고 처분했어요. 2022년도가 되어서 이 투자 자산을 이제 처분할 시기가 왔습니다. 처분 시 회계 처리, 즉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110만원에 처분했어요. 현금 처분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금이 110만원. 자산이 증가하죠? 자, 대변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지난 2021년 말에 120만원으로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 그 자본으로 정리해 놓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21년도 결산 수정 분계 틀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21년도 결산 수정 분계 지금 보니까 틀렸네. 왜 틀렸느냐 하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잔액을 양쪽으로 두면 안 돼요.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결산 수정 분계는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기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을 이걸 먼저 없애줘야 돼요.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잔액을 없애버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네. 자, 2021년도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네. 자,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분 시 분계로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처분을 했는데 자산은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이 자산과 관련된 자본이 지금 잔액이 있는 게 요게 있잖아요.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것을 없애줘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원을 없앤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쪽에 기입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차변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차변의 합계가 130, 대변의 합계가 120이잖아요. 여기가 130, 대변이 120. 대변에 10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오는 게 이제 처분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되는 겁니다. 10만 원. 자, 처분시 분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매도관행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매도관행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네. 매도관행증권 관련된 그 분계가 복잡해요. 자, 여기서 저도 깜빡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도관행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관행증권 평가 이익은 어떻게 한다?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과 관련된 개정 과목 중에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요건 요거대로 하고 하나 더 메모를 해 드릴게요.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실습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주식을 유상증자할 때 말입니다.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었잖아요. 주식을.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것과 할인 발행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이거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잔액이 각각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잔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하는 것은 두 개정 과목이 잔액이 각각 있어서는 안 돼요. 한쪽만 잔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계,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이라고 안 쓰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네? 그거 없애주고 평가이익은 20만 원만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라고 그러죠. 감자할 때 말입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가지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발생해요. 이것도 감자 차익도 자본이잖아요. 그것과 주식을 소각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감자 차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기 주식을 구입했던 것보다 싸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다 자본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자본 관련된 문제가 이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비교적 쉬운 거. FAT 1급에서 만약에 자본 관련 이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유상증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 주식을 발행했다. 얼마에. 예, 그런 정도 문제라면은 TAT 2급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냅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네,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념 과목 자본 관련된 거 4개 정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4번의 답을 찾는 방법은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다 해볼 필요가 없죠. 네. 4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분계를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쫙 분계를 써본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이렇게 써보지 마시고 바로 최초에 얼마에 샀지,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지, 요 두 가격을 바로 비교해라 이겁니다. 100만 원에 사가지고 110만 원 받았네 나중에.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요거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 내역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개발비를 정리했었습니다. 이론할 때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새로운 지식을 얻는 활동은요 평상시에 하는 활동이에요. 이건 비용이에요. 연구개발비. 두 번째,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 자,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 개발비, 그냥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개발비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생산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다. 네, 전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전에 시작품, 모형 설계, 제작, 시험, 이것은 개발이에요. 이건 개발 활동이다 이거예요. 개발, 신제품 개발. 그래서 이건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네,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공구, 금형, 주형. 아마 이거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장치의 이름들인데 이런 것을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새로 설계한다 이거예요. 개발. 예, 이건 개발이에요. 그래서 답이 70만 원입니다. 우리 그 교재에 연구 활동의 사례와 개발 활동의 사례가 박스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예, 쭉 읽어보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로 판단할 줄 압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냐? 자, 유동자산이 서로 다 다르네요. 1, 2, 3, 4가. 유동자산만 한번 맞추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현금성 자산 유동, 단기 투자 유동, 상품 재고자산은 다 유동,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비유동, 매출채권 유동, 선급금 유동, 장기대여금 비유동, 차량운반구 비유동. 여러분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개념과목 분류. 이제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또 유동에서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비유동에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해서 분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요거 다 해봅시다. 22만원, 49만원, 57만원, 62만원, 122만원이네요. 122만원. 3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3번도 풀어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영업권이라는 것은 내부 창출은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합병 시에는 인식하죠. 예. 그래서 한공이 회계를 인수했다, 이거. 인수. 합병입니다. 김 대표가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 부장이 자산이 500만원, 부채가 300만원, 그래서 자본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이 부채 껴안고. 김 대표 25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2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200만원이면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을 살 때 그러잖아요. 예,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 융자가 1억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2억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1억을 다시 융자를 내 앞으로 변경을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해야 되는데 자산이 5억이에요. 500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300 있어요. 그럼 부채를 내가 책임지고 200만 원 주면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죠. 자본 250을 주니까 이 50만 원이 바로 뭐예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 얼마냐? 50만 원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적절한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을 정하는 게 맞지만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2, 3, 4 다 만나볼까요?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50만 원이다. 네, 50만 원 맞습니다. 3번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3번이 틀렸는데?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20년. 4번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인수 때 발생한 이 50만 원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1번과 3번이 틀렸나 그러면? 답지 한번 볼까요? 예, 유형별 연습 문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우리가 같이 안 풀어보는 문제들 혼자 공부할 때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3번 문제죠. 3번이 틀리다고 돼 있네. 근데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는 있어요. 네.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자, 3번. 네, 3번. 우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1번도 상각할 수 있다 하면 모르는데 상각하여야 한다 하니까 1번도 틀렸는데, 혹시 보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나오면요, 요거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도 봅시다. 4번도 두 직원 간의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차장 김대리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상각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답이 1번이에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3번이, 그래서 1번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5번도 풀어봅시다. 무형자산 관련 문제니까. 자, 2018년 1월 1일에 10만원의 저작권을 구입하였으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2년 1월 1일 저작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6천원이 발생했네요. 22년 저작권 상각액은 얼마인가? 단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는 연장되지 않는다. 요거를요, 10만원을 10년으로 상각하는 것은 언제까지만 해야 되냐면 21년도까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취득원가가 여기서 바뀌어요. 22년도부터 22년 1월 1일 내에 그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형자산이 저작권이네요. 저작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천원만큼 증가가 돼요. 그때부터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득원가 10만원에 10년으로 정액법으로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하나, 둘, 셋, 넷 4년간을 상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만원이지 않습니까? 취득원가 10만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으면 1년에 만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만원이 상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저작권의 21년 말 장부 금액은 얼마냐? 6만원이 됩니다. 이 6만원에 6만원인데 21년 말에 22년 1월 1일 날 6천원이 여기에 자산 증가가 일어나요. 그러면 22년부터는 6만 6천원을 가지고 상각을 하는데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6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6,000원을 6년으로 삼각해야 돼요. 6년간으로. 그러면 1년에 11,000원씩이죠. 질문이 뭐냐? 2022년도 저작권 상가액은 얼마일까요?를 물어봤어요. 2022년도부터는 11,000원씩 상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66,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6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경과된 4년 빼고. 그래서 11,000원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문제 6번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관련된 문제 좀 우리가 좀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비화폐성의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무형자산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무형자산을 짝지어 놓은 것을 찾으면 되죠. 4번이죠. 1번은 임대보증금이 무형자산이 아니잖아요. 2번은 두 개가 다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3번도 두 개가 다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특허권과 광업권 이건 두 개가 다 무형자산이니까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로 인식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할인받은 건 차감해야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그 후의 기간의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비용으로 한번 지출한 것은 그 뒤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무형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이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된 게 3번 틀렸다. 자, 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맞아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렸네요.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거죠.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죠. 상각 누계액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삭감해가지고 차감시켜서 잔액만 표시합니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 9번도 풀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발 단계가 아니죠.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잔존가치도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삼각하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삼각해야죠. 그래서 4번 옳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 문제도 보세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다. 비용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다. 이거 무형자산입니다. 2번이네요.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출했다. 소모품비입니다.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2번이 되겠다. 11번도 풀어봅시다. 우리 교환거래 우리 배웠죠? 교환거래 동종 간의 교환, 이종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죠? 자,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에 동종자산으로 그 교환거래했을 때는요,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여러분 알죠? 자, 항상 교환거래에서는 이 취득원가를 뭘로 하느냐, 요게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종자산이면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장부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은 그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보죠. 그래서 보통 공정가치하고 장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나든 처분손실이 나든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없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장부금액이 얼마인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어야 돼. 응?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3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입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뭐예요? 60만 원이다. 답은 4번이에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답이 60만 원. 자, 이거 외워둬야 돼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그거다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동종자산으로 이종자산으로 문제를 냈으면 답은 3번이래요. 이거 공정가치가 50만 원. 이종자산으로 문제를 냈으면. 근데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을 따져봐야 돼요. 장부금액이 60. 4번이 답이다. 그러면 교환거래 분계 한번 써볼까요? 예. 60만 원으로 취득원가를 기록해서 분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교환거래 11번의 교환거래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이건 기계장치는 이제 새로 받은 기계장치니까 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취득원가를 뭘로 봐야 돼요? 60으로 봐야 돼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야 되니까, 자, 대변에 기계장치를 제공했죠. 이건 주어버렸으니까 9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처분시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기계장치 300만원,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 이것도 정리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이죠. 분계 끝.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는요, 이렇게 분계를 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동일합니다. 딱 떨어져요. 그래서 처분 이익도 안 나오고 처분 손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취득원가를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문제를 11번 문제를 말이죠. 여기를 동종으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으로 문제를 냈을 때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종으로 문제를 냈으면 차변의 기계장치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는 거니까. 대변은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차변이 290밖에 안 되죠. 10만 원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분계를 해보면 처분 손실이 나든 처분 이익이 나든 뭔가 나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아주 우연하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부금액만큼이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동일해지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하고 같겠죠. 여기서는 좀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이종자산의 교환거래였다라고 분계가 이렇게 되고,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였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된다. 여기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새로 우리가 새로 제공받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동종자산이면 이렇게 장부금액 계산해가지고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이종자산이면 그냥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가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문제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늘 우리가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두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문제는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12번도 풀어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 A를 서울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환한 기계장치는 동종자산이 아닌 경우 주식회사 한공이 인식해야 하는 손익은 얼마냐? 동종자산이 아니라는 거 보면 이종자산이라는 말이죠. 이종자산. 그러면 지금 A를 B와 교환한 겁니다. 그러면 제공한 자산이 A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 근데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고 그랬네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야 되는데 공정가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봐야 돼요. 우리 교재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이 없었어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일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봅니다 라고까지 정리했는데 불분명하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공받은 기계의 공정가치는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걸 취득원가로 보면 돼요. 그럼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기계장치 B 1000만원입니다. 대변에 1350,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1150이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 보세요. 2150이잖아요. 2150이고 현금을 750을 지급했네요. 예, 어쩐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대변에 750, 요 두 개를 한번 또 더해 볼까요? 그냥 써봅시다. 분개를. 여러분 헷갈리죠? 자, 분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기계장치 B라고 하는 기계장치가 1000만원을 취득원가로 봐야 되겠네요. 차변의 감가 상각 누계액이 정리가 돼야 되죠. 1150만원 그죠? 150만원. 대변에 기계장치 A를 줬단 말이에요. A의 취득원가는 1350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750을 또 지급해 줬어요. 750을. 자, 이래 놓고 한번 차대변을 보세요. 자, 대변은 2100, 차변은 2150. 대변이 50만원이 지금 부족하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이 4번에 있죠? 예, 한번 정답자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에 12번 문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 본문에 없었던 내용,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불분명할 때는 제공받은 기계장치에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대신 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유형자산. 아니, 2번이죠. 2번. 처분이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평가이익이 아니고 12번에 2번이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답은 2번이다.
1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자, 가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다. 용도 변경 자본적 지출입니다.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자본적 지출이죠. 없었던 걸 추가로 설치하는 거니까.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벨트를 대체했어요. 이거는 현상 유지니까 수익적 지출. 건물의 외벽을 도색했어요. 현상 유지니까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답이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수선비로 처리했네요. 뭐를 수선비로 처리했는가 볼까요? 건물관리팀장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설치 대금 300만 원을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거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그랬군요. 건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건물로, 그죠? 그런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잖아요.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비용이 커졌죠. 과소가 아니고 과대고요. 자산이 작아졌죠. 예, 답은 자산 잡아야 되는데 자산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산 과소 3번이 옳은 것입니다. 4번은 당기순이익. 비용을 과대하게 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과소가